네, 모든 후보자와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의 악전고투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새로운 미래는 계획했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앞에 놓인 숙제가 몹시 커졌습니다. 국민과 동지들의 지혜를 얻어 당과 저의 미래를 재설계, 재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창당 이후 선거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헌신의 출발이 되었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향한 그분들의 충정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구현하도록 훨씬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숙제를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 정치 양극화, 도덕성 붕괴 등으로 국가 생존과 국민 생활이 더 위태로워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불행을 막고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네,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 뭐 딴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 창당부터 해가지고 총선까지 몇 개월입니까? 12월부터 하면은 12월, 1월, 2월, 3월, 4월 거의 한 5개월이잖아요. 네. 계절 하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모르고 있다가 오늘 딱 나와보니까 땀이 뻘뻘 나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 뭐 물론 주말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낮 기온 30도 부근까지 갈 거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찌 됐건 간에 겨울이 가는 것도 있고 봄이 오는 것도 모른 채 몇 개월 달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철희 목사님께서 이제 광주를 떠나시면서 짐 정리하시면서 네. 그 쓰신 글에도 그 계절이 바뀌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추울 때 이제 광주에 내려왔는데 두꺼운 옷 네. 챙겨 오셨겠지 아마도. 네, 그렇게 광주에 내려가셨다가 네. 이제 날이 엄청 따뜻해진 상황에서 이제 광주를 떠나게 됐다고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뭐 생각해보면 장담한다고 올해 초에 이제 저기 뭐 그 어디야 남한산성 가가지고 갈 때마다 다 겨울이었잖아. 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녔어요. 행주산성. 행주산성. 예, 네. 남한산성. 그때는 뭐 새 1월 그렇죠. 1일이었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별로 옷 차림에서 외투 하나 벗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봄을 넘어가지고 좀 있으면 여름이다. 그렇죠. 4월 지나면 이제 초여름 시작이니까요. 올해의 상반기는 이렇게 그냥 지워진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연락이 달리다가 보니까 씨발 벌써 4월 달이야 이렇게 돼버렸어. 그렇죠. 네. 네. 4분의 1이 훌쩍. 근데 이제 그게 좀 좋게 지어지면 괜찮은데 그 외 술 중에 예전에 요 근래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좀 재발굴돼가지고 재미로 많이 소개됐던 술 중에 캡틴 큐 알아요? 캡틴 큐? 아, 알죠. 네네. 옛날에 나왔던 그 럼주, 국산 럼주, 네네. 럼주를 표방한 똥술. 그렇죠. 그거 먹으면 보통 하루가 지어진다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뇌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먹으면 그냥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기 때문에 한 병 다 먹으면 저는 다음날 일어나 본 적은 없고 그거 먹고 쌍코피 터져 본 적이 있거든. 대학 다닐 때 제 형이 그 대학 다닐 때 가을 앞시고 청바지 뒷주머니 병이 납작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청바지 뒷주머니 양쪽으로 한 번씩 제가 2명 꽂고 다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2명 꽂고 다니면서 막 캠퍼스에서 막 빨고 다녔거든. 그러다가 수업 들었는데 쌍코피가 팍 터져.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때 이제 시험 한 2주 전이라 가지고 제 새끼 말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받으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이 한 5개월 정도 삭제된 게 좋은 술 먹고 자다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똥술 마시고 하루가 삭제된 그런 경험 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꼭 이 경험 자체가 저는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해보기 힘든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꼭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이제 소화하고 다른 더 나은 가치로 승화시키느냐의 문제지 이 경험 자체를 저는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이제 광주를 갔다 왔어요. 네네. 갔다 왔다가 이제 하루 집에 있다가 저기 민영배 캠프 측에서 그 선거 운동원들 잔뜩 풀어가지고 도요를 한 사진이 있더라고. 네네. 송정역 앞에. 거기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뭔가 세과하시려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주말에 가가지고 민영배 측이 좀 유세 방해도 하려고 하고 좀 치졸한 짓을 했는데 그걸 우리 당원들이 그때 잔뜩 있었으니까 그냥 막 몰아냈거든. 그냥 이낙연 연호하니까 얘가 마이크로 뭐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다가 안 먹히지. 마이크 소리가 자기 마이크 소리도 다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그러면서 좀 이제 좀 말하자면 쪽이 팔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들은 안가품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또 내일 마지막 날인데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 없다고 또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거 또 머리수 또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무리하게 또 내려갔어요. 다음날 4월 9일 날 새벽에. 4월 9일 갔다니면 아니나 다를까 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뻔 했던 것 같긴 해요. 이 마지막 이제 저녁 집중 유세 장소 중에 하나가 그 사거리였는데 번화가 사거리였는데 거기 수완 사거리인가 거긴가? 아니 수완 사거리 말고 그 저기 그치 그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예. 거기가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토요일도 거기서 유세를 했었거든요. 네. 일요일도 거기서 유세를 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5시에 유세 시간 잡아놓고 이제 좀 일찍 가보니까 그 사거리 양 사이드에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알바끼를 해놓은 거예요. 민영배 차가. 민영배 캠프 차들이. 네네. 그 사람도 안 타고 있어. 그냥 차만 박아놓고 하루 종일 박아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것도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뭐 어찌저찌 겨우 연락해가지고 그 시간 전에 겨우 차를 빼긴 빼더라고. 뭐 이제 그런 식의 해프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광주를 그렇게 저도 총 한 사흘을 다녔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폰이 찍힌 거 보니까 대략 사흘 동안 한 5만 보 정도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적게 걸은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직접 면대면으로 영업한 적은 거의 없고 운전기사 한 분이랑 택시기사 한 분이랑 이야기 좀 한 거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 어떤가 그런 걸 좀 살피려고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내려가게 했었는데 확실히 좀 그 어린 층들한테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연 대표님이 이렇게 유세를 하고 계시면은 뭐 초중고생들 다 이제 그 대학생 이전에 네네. 미성년 학생들이 많이들 찾아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연단에 올라와서 사진 찍는 좀 대담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사진 찍어 달라고 오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확실히 저 친구들이 보기에는 사람 좋아 보이나 보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나 보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그 전에 이제 처음부터 그 광주 내려가신 분들 말씀이랑 이렇게 합쳐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처음에는 지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분명히 적대적이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당원들이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얼음을 녹였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위세를 느껴가지고 쫄아서 못 그러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현장 유세 분위기를 많이 유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 당원들이 계속 내려간 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저는 거의 못 봤고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당원들이 이번에 한 역할이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과연 이게 유의미한 어떤 득표로 나타났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건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여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따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 광주를 또 그만큼 이렇게 신경 써서 들여다볼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살면서 제가 광주 가본 게 한 지금까지 저번에 그 필승대회 때 컨벤션 센터 가본 거 이전에 가본 게 한 두세 번 정도. 그때 뭐 연애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거의 들르고 간 거라 가지고 그렇게 뭐 동네가 어떤지를 이렇게 겨를도 없고 살펴볼 이유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가서 좀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보게 된 면이 있는데 확실히 도시가 전반적으로 다른 광역시급이랑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지역민들한테 납득시킬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죠. 뭐 이제 광주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네. 합시다. 그래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좀 웃기는 좀 재미있는 가십이라면 가십인 이런 이제 기사가 하나가 여기 한국경제신문 거기서 단독으로 떠가지고 아 그래요? 네, 볼까 싶은데 그 조국당 게시판에 신장식 2번인가 그렇죠? 그 양반이 남자 1번인가? 그 네. 비례로? 네 아마 제일 앞선 번이었을 겁니다. 네. 신장식 그 양반이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제 폭로성 글이 올랐다가 지금 삭제가 됐어요. 아 예.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신장식이랑 같이 당 활동을 하던 한 여성 인사가 그 당시 신혼이었는데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남편의 입장으로 다른 사람이 대표해 줬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아무튼 이제 남편의 시점으로 쓴 올라온 글인데 그래서 이제 정황이 자꾸 의심이 가니까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다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뭐 어디 모처로 나오길래 차를 끌고 가봤다. 그랬더니만은 마침 이제 차가 근처에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잠복을 해봤더니만은 신장식이랑 자기 부인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어딘가에서 나와가지고 차 트렁크에서 북한산 술을 한 병 꺼내서 모텔로 가는 걸 확인을 했다. 여기서 북한산 술이라는 거는 서울 북한산이 아니고 네. 그 이북에서 북에서 그렇죠. 네. 온 그때 아마 이제 뭐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 시점이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화해 무드가 고조되면서 북한 물건들이 북한 술 같은 게 특히 이제 많이 조금씩 들어올 때였잖아요. 북한 관광 갔다고 하면서 사람들 사오기도 하고 하면서 북한산 술 근데 그 아내분이 방북을 했었나 보더라고. 글 자체 내용이 네, 방북해 갔다 사온 거였나? 아내와 신당선인이 네. 아내의 차 트렁크에서 방북 때 사온 북한 술을 꺼내 라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북한 한번 갔다 왔네. 갔다 왔나 봐요. 네. 예. 근데 이 북한산 술 맛없거든. 이거 북한산 술 드셔본 적 있어요? 아 없죠. 구경도 못했어요. 그 연애 때 먹는 무슨 술인가 아무튼 저 그 한 3종류 정도 먹어봤는데 솔직히 통일에 대한 염원을 없이 먹을 수가 없는 소리야. 일단 그 시집을 돈 주고 해서 먹어. 북한은 역시 제대로 만드는 게 없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술이었는데 이거를 공식 속상에 내놓는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술 먹으면서. 북한은 역시 미사일이죠. 네. 거의 캡틴 큐급이기 때문에 술들이 다들 이걸 먹고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막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제가 만약에 그 우리나라 VIP인데 그런 술을 접대받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가졌을 것 같은. 네네. 아무튼 그 술을 꺼내가지고 모텔로 가는 걸 이제 목격하고 이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아내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고 며칠간 집을 안 들어갔다가 그래도 이제 뭐 용서하자. 찐사랑이었나 봐 이분도. 솔직히 그 상황에서 용서하자는 생각은 저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하자는 생각이 들지. 그렇죠. 용서하려고 이제 그 집을 다시 이제 자기 집에 갔더니만 집에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이거 뭐냐 그러고 이제 열쇠쟁이 불러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 지금 이제 집에 신장식이랑 있으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뭐 이제 그냥 살았는데 2017년에 이 두 사람이 같은 당에서 당대표 사무총장으로 있는 걸 보게 됐다. 그러면은 거의 그 정당도 특정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게다가 사람까지. 그렇죠. 신장식이 2017년에 어느 당의 사무총장이었냐 그럼 답이 나오죠. 이거 이제 뭐 내보면 이제 지금 그 SNS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다 아시게 된 그건데 어차피 시간 끼워 맞춰보면 나오니까. 네, 그렇죠. 2017년에 신장식이 사무총장이었던 당은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는 이정미였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심상정 씨는 대선 후보 네네. 출마했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서 잠시 또 당권 내려놨죠. 그렇죠. 하도 심상 정의당 소리 들으니까 본인도 계속 하려면 그렇지. 그렇죠. 원래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결국 이제 특정이 되는 거죠. 그 글로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전 남편분 말하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동안에 그냥 그러고 자기들끼리 잘 살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뭐 그리고 신장식이 TV에 나온 것까지도 그러려고 했는데 국회의원까지 한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폭로글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사실 불륜이라는 거에 누구도 막 난 태어날 때부터 남 불륜 저지르고 살 거야. 그러고 태어난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그쵸.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남녀 간의 어떤 케미라는 게 자기가 의도치 않고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최대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맞아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 법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건 보상을 해야 되고 일단 그다음에 자기들이 잘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으로 도리를 가져야 되는 건 그 사람 시야에서 사라져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이 양반들은 계속 공적 영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그 전 남편은 대체 뭐가 되냐고. 그 사람은 TV 틀어서 그 인간들 나온 거 볼 때마다 속 뒤집어질 거 아니야. 아우 그 피가 거꾸로 섰죠. 네. 진짜. 이거 저기 뭐 미국 같이 이렇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발달한 나라 같으면 이걸로 막 적극적 위자료 엄청 매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든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폭로가 되고 뭐 게시판에서 그런 삭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취재 기자는 이제 조국당 측에 이제 입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뭐 코멘트 낼 게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공당 마인드 없는 거지 이것도. 아무리 사적인 일이긴 한데, 야. 그래서 참 이 진보 정치가 대체 뭐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이제 뭐 그 통준대학 생활도 해보고, 네네. 시민단체 근처에서 얼쩡거려 보기도 하고 이제 했던 그런 이제 흑역사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부터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나 뭐 아니면은 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단순히 뭐 이제 그걸 직장으로 삼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전업을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반적인 생업을 포기하고 그걸 전업으로 해서 직업 삼아 한다고 칩시다. 그까지도 용인해 준다 칩시다. 왜냐하면 프로 정신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박힌 사람이면 프로로 일하면은 그냥 자기 생업 위에 번외로 활동을 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 활동가가 있다고 프로 활동가의 영역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정당이나 혹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자기들의 직장을 넘어서 그 안에서 거의 모든 욕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방구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 바운더리가. 안에서는 거의 모든 게 용인되고 거의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만 잡으면은 그런 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렴풋이 봐오고 이제 느꼈던 것들이. 그래서 참 그 군부 독재 이후 87 이후에 이제 그 시민단체들도 나름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에 실제로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인물화되고 세대가 또 교체되면서 점점 이것도 결국은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타락에는 비슷하게 이제 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과 정도는 해야지. 저 같으면은 공적 영역에서는 물러날 거예요. 최소한 눈에 안 띄게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도 되잖아. 그러고 못 살 만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신장식 변호사 아니야 이 사람? 변호사고 뭐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방송도 시사 프로그램 방송 진행도 했던. 아니 뭐 이제 제 같으면 저는 방송도 안 할 거예요. 애초에 방송도 공적 영역이 가까우니까. 뭐 근데 그 정도 겸허함을 안 가지더라도 최소한 정치인인데 뭐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그러고 나대지는 말아야지.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정말 누군가의 세상을 완전히 작살을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참. 근데 참 그 당의 정체성이 네. 참 뭔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잔뜩 모아놨지? 그 조론함불 그 자체라니까 이 당 조론함불이란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 야. 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진중권 씨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네네. 아니 뭐 조국권에 대해서는 네. 뭐 사과할 수 있지만 뭐 그 외에 아니 뭐 진중권 씨 전체가 당신이 무조건 옳았다가 아니라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진중권 선생 당신이 옳았습니다.
네. 죄송 죄송합니다. 뭐 석사라고 놀린 거 취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맞아요. 석사면 어때? 그치. 똑똑한데. 뭐 이분도 한때는 이재명도 흑역사 많지. 흑역사 많지. 이재명만 그러니까, 둥기둥기 경기도지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이 깔 때. 뭐 괜히 대선 때 그 감정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억까하는 거다 이재명을.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해경군권 잡고 물고 늘어질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파면서 살을 붙여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거지. 저도 제가 이재명 비판하게 되는 과정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뭐 아니 저렇게까지 그럴 거 있냐. 뭐 저 후보가 좀 찌질하게 군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에이씨 뭐 저 대먹지 못한 놈이네. 그 정도로 그냥 끝내도 되는 일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때 잠깐 들어놨던 게 다가 아니었고 보면 볼수록 이게 어우씨 막 빙산의 일각이다 계속 이 소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계속 터지니까 갑자기 다큐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그 해경군 김 씨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이거든요. 걔들한테는. 그렇죠. 물고 늘어질 단초를 줘버린 게 거기서 조금만 더 얘네들이 자기 얼굴을 숨길 줄을 알았다면은 그랬다면은 우리도 잘 못 알아차리고 홀로 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진영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그 찾아내신 몇몇 분들이 대단하신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재명은 본성을 못 숨기는 인간이라서 그 이후 시점 언젠가더라 터지긴 터졌을 것 같기도 해.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소외가 참 많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그 뭐지 그 비례 한석 정도는 최소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한석도 없이 많이 뼈 아프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조금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와 하루 지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개표 당일만 해도 그냥 이 정도구나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이게 좀 은근히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결과는 결과인데. 이 결과는 결과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 조론을 조론한분한테 깨졌다는 게. 이게 조론한분이 너무 많이 또 가져가니까. 그것도 이제 뭐 SNS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막 분통 토지하신데 저도 공감하는데 얘네들은 꽁으로 먹었어 진짜로. 거저 먹었죠. 사실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랑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네. 조국은 윤석열한테 이렇게 쳐맞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이제 결론 저쪽 진영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왜 선택했습니까? 그렇죠. 네. 추미애 뭐 문재인 정부한테 막 쳐맞았다고 얘가 제대로 하겠구나.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뽑은 거고. 네. 거기에 정확하게 진짜 완전 거울이야 거울.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시속 게임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보자면 만약에 이재명 당이 집권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존나게 패잖아. 그럼 또 존나게 쳐맞은 놈이 다음에 집권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이제 정치 상황 뭐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의 성정대로하면은 뭐 지금 이제 찍힐 만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원희룡. 찍고 나서 대놓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이 찍고 난 다음에 원희룡을 막 탄압을 해. 그러면 이제 원희룡도 일어나가지고 집권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계속 복수만 하다가 나라 다 말아먹는 거지 어느 날. 그렇죠. 참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 네. 그걸 이제 절감하게 되는 선거였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총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복귀를 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새 블로그가 생겼다고 했다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견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립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송에 사용되는 안전박스를 웰컴퓨터에서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 생긴 컴퓨터를 그 안전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퓨터가 이제 과거부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요 계정 이름이 AIRSE 숫자 12. 그렇죠. AIRSE 12 블로그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계정 파고 이제 블로그를 개설을 하려고 하면 네이버에서 이제 템플릿이 제공이 되잖아요. 네네. 템플릿으로 이제 만든 그냥 그 나쁘게 말하면 성의 없는 그냥 이제 완전 그 평범한 블로그. 제품 소개만을 위한 그런 블로그였어요. 싸이월드로 치면 이제 기본. 네, 그렇죠. 기본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확장 이전을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 한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또 별도로 블로그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가 영어로 이제 WELL입니다. 보통 웰컴퓨터는 L을 하나 쓴데 여기는 L이 두 개야. 그러니까 웰컴퓨터 0079라는 이제 그 계정으로 블로그를 만드셨는데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템플릿으로 그냥 만든 블로그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웹2를 배우셔가지고 이거 만들려고 간단하지만 웹2를 배워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좀 화사하게 잘 꾸며놨어요 블로그를. 신입사원분이 너무 능력자신데? 네, 신입사원분이 뭐 지금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컴퓨터 조립 말고는 다 할 수 있겠다. 컴퓨터 조립 뭔가 좀 본인 적성과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사무나 뭐 상담 같은 거는 아주 잘해주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사장님도 참 말씀도 잘하시고 좋으신 분이지만은 아무래도 더 말씀 잘하고 이제 상냥한 여성분이 그런 그 대민 업무를 맡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생긴 요 블로그가 좀 더 화사합니다. 딱 보시면은 기존 블로그는 좀 그 상대적으로 칙칙해.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조립 의뢰 들어온 것들 중에 이제 그 소개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꾸준하게 올리시는데 이쪽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두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제품들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들 들어가셔가지고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이 블로그가 좀 흥행을 하면은 네이버 검색에서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네네네. 컴퓨터 이제 조립 컴퓨터 같은 그 검색했을 때 바로바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요 웰컴퓨터 블로그도 좀 흥행을 하면은 영업에 도움이 된다. 네. 게시글에 하트를 쾅쾅 찍어주시기 뭐 이제 바랍니다. 쓸데없는 이제 뭐 그 무풀보다 악플이 낫기 때문에 악플은 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뻘글이라도 뭐 식사는 하셨으니까 뭐 이런 뻘글이라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 이제 달품 농장도 그렇고 라만까까 사장님도 그렇고 뭐 이제 달품 농장주와는 제가 좀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라만까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헛헛한 마음 털어내시기 위해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과도한 육체 노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게 이제 매장의 그 가구 배치를 싹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이 달품 농장주분도 지금 이제 농업에 더 열중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한창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번기이기도 하고 뭐 다른 데 신경 쓸 시간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일단은 몸을 고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냥 멍하니 있어봤자 쓸데없는 생각만 자꾸 들고 뭐 그래서 우리도 좀 이게 좀 바쁘게 몸을 굴려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집에서 쓸데없이 운동을 좀 과도하게 한다든지 그러고 있는데 뭐 이지들 한 몇 달 하면 좀 몸에 좀 변화가 올까? 한 달만 해도 변화가 오죠. 예.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번에 광주 가서 좀 느꼈던 게 내가 이 영업할 만한 왁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이런 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럴 거면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들 보기에 좀 최소한 비호감은 아닌 수준으로 뭔가를 좀 왁구를 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도 소수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금 이제 선거 당장 올 가을에도 있을 수 있어요. 보궐이 가을부터 있으니까. 뭐 보궐이 선거를 후보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내년 봄에 4월달에 보궐이 있을 거고 내년 가을에 또 10월달에 보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뭐 지선, 대선, 총선 이렇게 쭉쭉쭉 매년마다 있다고 선거가. 그러면은 그 매 선거마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갈아 넣어야 될 운명일 가능성이 커요.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네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의 영업력을 최대한 키워야 된다. 근데 영업력에 분명히 외모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됐기 때문에 좀 이제 가열차게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밥도 좀 덜 먹고 그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광주 다녀와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얼굴이 작아진 것 같아요. 광주에서 열심히 걷고 타서 그래. 타서 그냥 그래 보이는 건가요? 아, 네. 별로 체중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아, 네네. 모르겠어요. 그거 걸어가지고 한 1kg는 빠졌을라나? 근데 1kg 빠져가지고 티가 안 나지. 아니 사람이 좀 붓기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번 주 총선 첫 시작은 좀 가볍게 뭐 개표 방송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개표 방송 원래 그냥 안 보고. 네네. 제가 그 개표 날 그냥 하루 종일 어떻게 자볼까. 네네. 왜냐면은 그 이제 9일날 광주 갔다가 이제 10일날 새벽에 올라오면서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게 뭐 광주에서 저는 이길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싸웠다는 흔적은 남길 만큼의 어떤 유의미한 득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긴 했었는데 막상 내려가서 이제 좀 그게 이건 이제 정말 느낌일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진짜 녹록지가 않구나. 뭐 이제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뭐 이제 우호적인 그런 감정 같은 게 있다고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별로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변화의 움직임 같은 게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기대보다는 훨씬 처참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얼마나 많은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겠습니까? 개표 날 당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아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려서 어떻게든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까 푹 자고 자정 이후에 깨서 잠깐 뭐 개표나 들여다보고 그래야 됐다 그 생각을 했는데 좀 눈 좀 붙였는데 오전에 눈이 떠져 버렸어. 네네. 그래가지고 안 보려고 애를 쓰면서 뜨문뜨문 보게 되더라고 결국. 근데 이제 딱 그 출구조사 결과 딱 나올 때 그냥 그렇게 저는 크게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제가 좀 무덤덤하고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인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래 이렇게 됐구나 뭐 그 정도로만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의미로 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그 6시, 네네. 6시 정도 될 때 이제 저녁을 먹으러 네. 저녁을 먹고 이제 다시 평택으로 내려가려고 네.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디선가 함성 소리가 와 하고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왜 함성 소리가 나지? 딱 보니까 네. 그 한민수 네. 사무실 앞이구나. 사무실 앞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동네니까. 예. 그래서 뭐 표가 좀 많이 나왔나 하고서 네. 이제 잠깐 유튜브로 그 개표 방송 네. 이제 출구조사 이제 나왔을 테니까 네. 딱 보니까는 막 200석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네. 예상 네. 의석수가. 그래서 네. 그게 충격이었죠 사실. 그대로 가면 진짜 망하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막 개헌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진짜 네. 200석이면. 네. 게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윤석열이 제2 요구권을 발동시켜가지고 법안 거부해서 국회로 돌려보내도 다시 또 통과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숫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지. 계엄령 때리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득표 이전에 이 지형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네. 좀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네. 개표 방송을 간간히 한
한두 시간 간격으로 네. 잠깐 좀 쳐다봤었죠. 좀. 네네. 그런데 이제 출구조사가 생각보다 많이 맞았는데 딱 들어맞지는 않았다. 네. 예, 그러니까 경합 지역이 워낙 많았고, 예. 제 동네가 네. 또 엄청 초박빙 경합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이광재와 안철수의. 아 맞다. 거기 한 5% 정도 차이 났나요? 거기가 일단 이제 출구조사로는 이광재 후보가 그렇죠. 출구조사상으로 한 5, 6% 정도의 차이로 이광재 후보의 승리가 될 오. 것이라 그렇게 출구조사는 떴었거든요. 뒤집었네? 안철수가. 네, 그렇죠. 오 대단한데? 안철수 대권 주자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다시? 게다가 그 바로 옆 동네인 분당 을 지역구의 경우에도 김병욱 후보가 아마 이긴다고 떴었나? 네. 네, 그런 식으로 떴었는데 네. 분당 갑과 을은 전부 안철수와 김은혜 후보가 승리하면서 분당 다 넘어갔구나. 분당은 예, 오랜만에 다시 국민의힘이 다 먹었어요. 그게 대장동 악재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 동네에?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네. 네. 제가 이제 동네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을 수는 없고.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우리 당과 관계 없는 네. 몇 개의 지역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원 영통 거기 이제 결국은 김준혁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우리 당이 이제 얼마나 유의미하게 득표를 내느냐 그 문제였는데 한동안 굉장히 이수정 후보가 계속 일단 앞서 있었거든요. 수원 영통. 예, 예. 거기는 근소한 차이로 이기지 않았나 김준혁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출구 조사대로 됐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김준혁을 비토를 하더만요. 너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너는 됐지만 너 때문에 지금 날아간 의석이 몇 개인지 아냐 그러면서. 뭐 그런 네. 이재명 지지자들 몇 명 있더라고요. 네. 뭐 김준영 너 때문에 부산이 뭐 박살났다. 부산 박살난 건 이재명 때문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얘들은 어떻게든 그 헬기 타고 그런 거 어떻게든 숨기려고 대통령님 탓하고 김준혁 탓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2020년 총선 때도 그 부산시에서 나온 민주당 표를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의석수는 줄었으니까. 네네. 2016년보다 총 득표수는 민주당이 늘어났고 올해 2024년에도 다른 분이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보니까 네. 2024년도 2020년보다 표 자체는 늘어났는데 네. 이제 지역구에서 다 깨진 거구나. 지역구는 다 일단 패배했다. 네. 그러니까 차이는 더 줄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라리 김진표 의장안을 받지 그랬어. 어? 지역구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랬으면 부산에서도 의석 건질 수 있었잖아. 그렇죠. 새끼들 꼼수 쓴다고 말이야. 더러운 짓거리 하더니만 부산은 그렇게 다 날려먹냐고.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뭐 선거는 치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태가 됐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네, 그렇죠. 뭐 이제 우리 당도 크게 보면은 뭐 우리 당에 물론 이제 그 현역이었다가 이제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뭐 그분들은 민주당에 있어서 어차피 공천을 못 받고 의석이 날아갈 판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디폴트로 놓고 본다면은 크게 뭐 의석수의 변화는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네. 2020년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거기서 있겠죠. 이제 다만 이제 그 친명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그렇죠. 네. 반명들이 다 물갈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뭐 국정이 어떻게 갈 거냐? 뭐 답이 없죠. 사실 지난 2년을 돌아봐도 그 지경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민주당은 방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전히.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뭐 더 그것 말고 다른 걸 뭐 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분명한 건 방탄질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저기 구속 수사는 막을 수 있지만은 법정 구속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판결에 따른 구속을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지은 죄가 순리대로 간다는 전제하에는 결국은 감옥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재명은. 다만 이제 과연 법원에서 아직 이제 이재명을 피고로 하는 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딱 그거 있죠. 선거법 그것만 있고 지금 대장동이나 뭐 대북 송금이나 네. 이런 거 대북 송금 맞나? 하여튼 그 쌍방울, 네. 예, 쌍방울 대북 송금 네.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아예 한 상태는 아니니까. 네. 그게 이제 이재명에게까지 미칠 것인가? 뭐 그거는
이제 시작되면은 그때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 재판 눈치 보면서 대충 갔다가 진짜 나라 뒤집어 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재판이 예를 들어서 3년 4년 이렇게 또 질질 끌어가지고 예. 대선까지 가버리면 또 어떡하냐 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죠. 네. 일단은 뭐 선거법 위반 관련 건부터 네. 확실하게 끝이 나야.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뭐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싶습니다. 정권의 의지가 그 사법부에 솔직히 이게 그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그 자체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영향력이 사법부에 개입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특히 뭐 조국 재판이었나 지금 삼심 판사 나온 게 뭐 그런 케이스들 보면은 이게 좀 정부의 의지가 재판에 적어도 재판관 선임 같은 데 있어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임명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조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기조 자체는 그래서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너무 늘어지게 그렇죠. 네.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레임덕이 들어섰는데 그리고 지금 당 내부에서도 이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국힘에서는 탈당하라는 소리까지 나올 판인데 그렇게 보면은 뭐 정부 차원에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게 이재명 재판에 좀 더 이제 속도를 내고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는 참 이런 식으로밖에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게 참 비참하긴 하지만은 상황이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은 네. 일단 이제 패배한 쪽에서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네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고 그리고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임을 했습니다. 내각이 싹 다 이제 교체가 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임이 누가 오느냐인데 최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장재원 같은 인사들이 이제 물망에 올랐는데 오늘 되니까 이제 원희룡이 하마평이 제일 먼저 오르더라고요. 게다가 장재원 말고 이동관까지 뭐 하마평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러면은 그건 진짜 막 나가는 거지. 네. 예. 그나마 원희룡이 가장 현실적인 인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원만 돼도 국힘이랑 싸우자는 그러니까 당이랑 싸우자는 소리 되거든.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나마 중립적인 그런 이제 중립적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온건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친윤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사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원희룡이 아닐까 뭐 그렇게 네. 봅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패배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났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권 야욕은 좀 꺾이지 않을까. 뭐 근데 또 시즌 되면 돌아오겠지 틀림없이. 그렇죠. 근데 근데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느냐 이건데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기도 그렇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하면서 언론 노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였었는데 네네. 이제 내려가면은 그냥 일반인이란 말이죠. 뭐 이제 당장에 뭐 수도권 같은데 보궐이라도 나면 바로 이제 참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서울 식으로라도 쪽이라요? 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안은 잠시 야인. 그리고 이번에 저기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는 비대위원장인데 하면서 그동안에 좀 이제 포장돼가지고 잘 안 보였던 그런 면면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한동훈도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많은 요구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의 그림자처럼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제대로 한동훈의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근데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둘이 김건희 여사 가방건 가지고 그렇죠. 대립하는 것 같다가 그냥 숨기고 들어가 버리고 도로 뭐. 그래서 특별히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니까 뭐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테마 정권 심판 그것을 견디지 못한 거 아니냐. 혹 분들은 뭐 그나마 한동훈이니까 이 정도 한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뭐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 이전에 그냥 이 판 자체를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저는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그런 점에서 그 윤석열 측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이 좀 영리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을 내세웠잖아요. 네네. 그러면 철저하게 기믹 매치를 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양해해 달라고 한동훈 너 공격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도 양해할 테니까 최대한 공격해라.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입 닦아 버리면 되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원이 대세했을 때 이쪽에서는 죄새끼들 정권 심판 말할 자격 없다라고 좀 되받아 쳤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가려면은 한동훈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어야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안 나왔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뭐 부산 가고 뭐 그렇죠. 네네. 뭐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이거 많이 시작하죠. 그 대파. 네, 대파. 근데 대파는 사실 그 저쪽 프로파간다에 휘말린 경향이 있어요. 그 뭐 저기 대파 어느 분이 대파 가격 분석하신 거 보니까 뭐 저기 시장 원가로 치면은 800원 틀린 얘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네네네. 뭐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국힘에서 이게 그 비호감 대선이다 보니까 사실 비호감 대선이 그대로 이어져온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결과가 그대로 그냥 뒤집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변한 게 없는 상태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요거는 정말 미세한 시속 게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세한 시속 게임이었지만은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선 때처럼 뭐 0.7% 차이다. 뭐 이런 식이었으면은 의석수가 이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았을 텐데 네. 사실 지난 2020년 총선에 그대로 연장이 된 이런 의석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크게 잘못을 했죠. 크게 잘못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싼 아주 큰 빅똥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을 이렇게까지 살려줘 버리는. 네. 저 민주당을 지금 파시즘으로 넘어가기 직전이 돼버린 민주당을 살려주다니 참 무능해. 그래놓고 무슨 반공을 하고, 야씨 그런 기어로 무슨 북한이랑 싸우고 러시아랑 싸우고 중국이랑 어떻게 싸워? 지금 민주당이랑도 못 싸우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우리 내부에 있는 파시즘도 못 막는데 무슨 외부의 공산주의를 어떻게 막아 이 사람아. 공부를 좀 영리해졌어야지. 아유 진짜 짜증나. 근데 뭐 이게 뭐 총선 앞두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쭉 이어져오던 기조를 더 강화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관성적으로 뭔가 이 반성 없이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그 대충 뭉개고 간 결과가 이거지 뭐 결국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권영세다, 뭐 김한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진 않거든.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런 거면 가능해. 김한길인데 네. 김한길이 막 트로이 목마야. 네. 알아서 막 부셔버리는 거야. 아니면 진짜 천공밖에 없지 뭐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천공밖에 없지. 근데 선거 이만큼 말 안 먹었으면 만약에 천공 말 듣고 했는데 선거 이만큼 말 안 먹었으면 천공 손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쳐야죠. 아니 지금 이혼을 해도 시원찮을 판데 이 사이비 비서실장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아니 천공 불러와서 연락 두드리 패고 이 사이비 새끼 그동안 처먹은 거 다 뺏어내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갑자기 막 이슈를 싹 빨아들이지. 야, 이 대통령이 이혼한대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뭐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재미로 보시는 그 정보는 유튜버들. 네네. 정보는 정 보시는 무당분들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분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 뭐 절대로 못 벗어난다. 부인에게서 못 벗어난다. 뭐 이제 그런 점괘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뭐 그런 점괘를 놓고 보더라도 그냥 와 정말 취향인가 보다 나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 제 양반 하는 거 보면은 네네. 진짜로 없으면은 나 씨발 대통령이 보고 다 집어치울 거야. 그럴 만한 그런 찐사람 같다는 그런 느낌 들었어. 뭐 그러면 하야도 나쁘지는 않지 뭐. 하야도 나쁘진 않지. 근데 하야면 이제 이재명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이지. 그렇죠. 네. 하여튼 참 평타를 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제가 제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 평타만 쳤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박근혜가 평타였다. 그래요. 이명박근혜가 평타했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저기 연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명박근혜 시절도 이렇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 왔다고. 그렇죠. 이명박근혜 시절은 그 이제 물론 이제 국제 정세 같은 게 지금만큼 불안하지는 않았고 그 시절이. 그렇죠, 그렇죠. 그 외부 환경도 훨씬 좋았던 면도 있었지만 확실히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이제 좀 참사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언스테이블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양상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잘 보내놓고 지금 최근 2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는 거는 참 뭐 이거 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에 씌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여러모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혹시 뭐 흥미있게 보셨던 지역구가 있었습니까? 저는 개표 때. 저는 솔직히 광선구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돌파하지 않고서는 뭐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저도 이제 좀 인식을 바꾸게 됐어요. 그 이제 광주 중심주의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개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흥미있게 쳐다봤던 지역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어디? 대구가 여기가 어디 보자. 경북이구나. 경북. 경북 경산입니다. 여기가 그 최경환. 네. 네. 전 이제 기재부 장관. 네. 부총리 최경환. 예. 이 최경환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뛰쳐나온 거죠. 상대 후보는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인데 조지현 후보라는 이제 당선자죠. 조지현 당선자. 뉴비네? 뉴비고 굉장히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젊은 사람. 전뉴비네. 네네네. 전뉴비네. 전뉴비.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주 초박빙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최경환이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돼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냐, 네. 아니면 이제 밀리냐 네. 이거였는데 진짜 엄청 박빙이었거든요. 네. 결과는 어쨌든 최경환이 졌습니다. 네. 예, 졌고 이번 총선이 이제 역대 총선 최초로 무소속 당선자가 한 명도 없는 총선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물갈이가 일어난 거 아닌가. 언제 최경환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있었구나. 장해찬. 네. 이 사람도 이제 공천 못 받아가지고 네. 부소속으로 그냥 뛰쳐나왔는데 네. 이 사람도 안 됐죠. 뭐 이제 이준석 당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동탄 지역을 돌면서 그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어떤 현안들을 다 파악하고 이제 세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공약을 내놓고 되게 뭐 지역민 스킨십이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뭐 그런 전략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치밀함들은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뭐 마삼중이라고 놀리긴 했는데 이제 못 놀려. 아쉽다. 예전 지역구 있잖아요. 노원. 노원. 네, 거기서도 스킨십은 되게 좋았다고 해요. 네, 지역구 현안 살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거랑 별개로 걔가 얼마나 영리하게 굴었나.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한 번쯤 복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뭐니 해도 네. 그 윤석열한테 아프게 쳐맞았던 거. 그렇죠. 네. 그 자체가 이제 네. 이번 총선에서는 자산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축출당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똑같이 축출당해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반영을 못 주는 거지. 이재명한테 축출당한 걸로는. 그게 좀 아쉬운 이번 총선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죠. 아무리 이낙연 후보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언론에 나온 것도 그렇죠. 아니고 사람들한테 와닿지도 않는 거죠. 네. 크게. 자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조국당인데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날로 먹었거든요. 여기는 앞만 봐도. 그렇죠. 뭐 솔직히 리아 같은 인간이 뭐가 우리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찬반이 있을 거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리아랑 양소영이랑 누가 더 배치 달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양소영 후보죠. 우리 양소영 후보 아니겠어요? 그럼요. 리아 같은 인간은 배치 달고 양소영 후보 같은 사람은
뺏지도 못하고 참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나는데 이 당이 보면은 근데 이 당은 진짜 정체성이 이게 정당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왕수님이 트윗에 올리셨던데 조국당 게시판 가보면은 그 이제 이모티콘 세트가 있어요. 게시판에 쓸 수 있는 이게 조국 캐리커처로 된 이모티콘이야. 그러니까 이 당 정체성은 그냥 조국 팬클럽인 거예요. 말 그대로. 물론 이제 그 이제 수권을 노리는 특히 수권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일수록 대권 주자 중심으로 당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당원 성분도 이제 당원 구성 성분도 일정 부분 좀 팬클럽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당도 그런 면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당은 그 이상이다 이거지. 이 정도 되면 진짜 노골적인 팬클럽 아닌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검찰에 복수하라. 그다음에 조국 짱짱이면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당이다 이거지 이 당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뭐 이제 우리는 충분히 내부적 논리로 우리가 뭐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표를 끌어오고 싶었던 중도층들이 보기에 외부에서 보기에 과연 변별력이 있을까? 민주당원이랑 조국 당원이랑 우리 당원이랑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우리가 그렇게 터코이어 블루 잠바 입고 돌아다닌 게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 뭐 이제 실제로 현장 가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뭐 동원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았을까 지역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내부적 논리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선거라는 게 결국은 바깥에서 표를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표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어쩌면은 이 밖에서 보기엔 조국당이랑 비슷하겠거든요. 우리 이제 이낙연 당이라는 거를 연 대표님의 어떤 그 지명도, 유명세, 그다음에 그동안에 쌓아온 업적 같은 거를 이제 내세우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낙연 당이라는 말을 쓰곤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정 부분 먹히는 면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비대표 영업할 때 이낙연 당이라고 하면 알아서 괜찮지 찍어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반응들을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직접 영업할 수 없지만은 끌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개개인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굉장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라도 해도 뭐 몇백 표 그 이상으로 끌어오기 힘들 거 아니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표를 끌어야 되는 게 선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바깥에서 보이는 우리 당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당원의 모습이 어떤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 개개인의 어떤 마인드셋도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막 당원들 간에 이제 이런저런 험한 말들이 많이 오가기도 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뭐 어제 오늘 보니까 다시 이제 소환돼 가지고 다시 이제 까이고 있는 발언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이제 그 트위터에서 모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그게 당명 사태 때인가, 비례표 사태 때인가, 그때 이제 이런 말씀으로 비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구문파의 몰락을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을 좀 그 맥락대로 이제 뭐 해석해서 뭘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건 아니고, 구문파의 몰락이라는 요 문장 자체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님이 퇴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뭐 지켜주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누가 지켜줍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 손석희가 물어봤을 때. 예.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지금 그 불경에서 지금 거의 민주당이 개박살 났잖아요. 그러나 개딸 일부가 대통령이 멱살을 잡았다고. 부산에서 지금 그 대통령님이 괜히 지원 유세 나와가지고 보수표가 집결해서 졌다 이런 식으로 씌우는 인간들이 있다고. 사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부산에서 진 거고 이재명이 헬기런 해가지고 진 거 아니야. 그게 더 크죠.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빡쳤는데 그 당시에 여론 확 뒤집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전체 표는 늘어났다니까. 그래도 늘어났는데. 네.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늘어난 건 대통령님이 뛰어서 늘어난 거 아니야? 소선거구라서 진 거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이 왔다 갔다 해주셔서 늘어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무튼 있고. 대통령이 멱살 잡을 일은 전혀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번 변수, 그러니까
총선판을 좌지우지한 거는 윤석열이야. 자,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파들 어떻게 생각할지. 나 지켜준다 그래놓고 뭐 당신들 다 나갔잖아. 아, 그렇잖아. 다 나가고 지금 개딸들이 나 무릎 꿇고 있는데 당에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누가 뭘 지켜줘. 그렇게만 봐도 그 이렇게 문파들의 몰락이라는 말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이런 의도로 쓰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문장 자체를 어떻게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 문장만 따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탈당한 시점부터는 뭐 문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뜻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이제 그 대통령님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우리랑은 분명히 다른 방향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취임 임기 동안에는 우리가 지지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고 그렇다면은 퇴임하시는 시점부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대통령님에게 정체성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드린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리고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거지. 마음 심리적으로. 네네. 네.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점에서는 요 근래에 이제 울산에서 특히 지원 유세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저는 좀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그게 이제 그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 우리가.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애초에 좀 그렇게 마음 쓰실 게 아니었는데 그냥 마음 쓰시다가 상처 받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통령 버린 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야, 같은 당에 있으면서 나 도와줘야지. 이재명 때문에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우리 안 도와주셨거든. 그렇죠. 안 도와주셨으니까 네. 우리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네. 겁니다. 이제 과거에 그 노사모였던 어느 분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은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면 이렇게 지지자를 외롭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리더십이 달라요. 문재인 네네. 대통령님이랑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랑.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캐릭터 타겟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더 다정다감하냐 뭐 그런 정도.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 다정다감하시죠. 네. 다정다감하신데 그 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약간 원팀주의자시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그 원팀이라는 게 과연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철학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네. 거기서 또 충돌이 있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아무튼 저는 그래서 대통령 입장으로 그냥 내가 대통령님이라면 하고 이제 그쪽 시각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충분히 대통령님한테 등 돌린 걸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문파들은 결국 몰락한 게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몰락했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 우리는 대부분 우리 지금 그 몰락했다고 넘어와버린 문파들은 다 연파가 됐으니까 당에 남아있는 데는 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된 거고. 이제 그분 말씀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몰락을 지켜보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저는 약간은 공감은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뭐 트위터 한정해서 문파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갈라짐이 성향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렇죠. 끝나지를 않았으니까. 예, 새로 무언가 더해져서 더 확장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몰락하는 중이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17년부터 꾸준하게 분열되어 왔죠. 네네. 일관성 있게 네. 계속 파편화되어 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명분이야 저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순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도가 높아진다는 게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조국당의 케이스와 비교를 해보면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기에 이게 순도가 높다는 거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허들이 높아지는 거고 이게 좀 멀리하고 싶어지거든. 개딸도 순도 높아요. 거기 뭐 퓨어한 찐명이야 거기야말로.
무슨 뭐 퓨어 올리브유지 거기는. 지금 뭐 이재명 지금 다음 개최 전당대회 때 추대해도 된다 그런 소리까지 지금 기사로 나오는 상황인데 네네. 그게 피워하니 그 지지층이 그만큼 이재명 한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모든 걸 절대적으로 바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순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순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절대명제 하나를 놓고 이제 이낙연은 절대명제 하나를 놓고 뭐 지금도 이낙연은 절대명제 아래에서 이상하게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긴 하다마는 근데 이제 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선거가 졌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힘을 못 쓴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긴 하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길게 보고 당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면은 이런 식의 어떤 반목 같은 거, 그러니까 반목이 있는 건 당연한데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죽이려고 들면 안 되잖아요 서로. 네. 이런 풍조만큼은 스스로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외부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우리랑 개딸이랑 구분 좀 없어지는 거고 누구를 지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 그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점에서 개딸이랑 우리랑 크게 차이가 없다? 밖에서 보기에 그래 버리면은 우리는 실패하는 거지. 그 시점부터. 우리가 개딸이랑 다르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불신이 너무 많이 냈어요. 이번 창당 과정부터 총선 때까지 보면은. 게다가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는 우리 그 총선 기간 중에 드러났던 문제들이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왔죠. 다시 끄집어내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진 않고 따져보니까 크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갈등들이 불거진 계기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정보에 의한 것들이 많았고, 네네. 폭로성 정보들 같은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개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네. 선거 전략, 네네. 선거 전략이 과연 그러면은 그 얘기대로 됐으면 이번에 통했을 것이냐?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안 통했습니다.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지역구 후보를 많이 냈어야 된다. 네. 개혁신당이랑 우리 당 딱 둘만 놓고 보면은 개신당이 49명인가 냈죠 지역구 후보. 43명. 우리가 28명이니까 거의 한 15명 정도 더 냈네 개신당이. 네네. 네. 그래서 개혁신당은 뭐 비례 1명인가 2명? 네. 들어갔잖아요. 2명 들어갔나?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만 비교를 하면은 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서울이랑 경기 두 개의 지역을 네. 가지고 네. 지역구 출마자가 있었던 지역구와 네.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의 네. 득표율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비례 득표율 차이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비례 네. 득표율 차이 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네. 예를 들어서 뭐 1%가 한 3%가 됐다던가 네. 뭐 그런 식의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늘어나기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당의 케이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출마자가 있는 지역구가 오히려 출마 없는데 보다 비례가 안 나온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안 나오는 경우도 다 합치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더 큰 변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은 거죠. 진짜 개혁신당보다도 정말 지역구의 후보가 거의 전국구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지역구 후보가 나와야지 정말 제대로 그 논리가 작동을 하지 않을까. 네네. 일단 맞긴 맞거든. 그러니까 막 그 지역구 후보가 전국 있어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그렇죠. 당의 홍보가 네. 되면은 그래도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미래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이 무슨 당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혁신당 정도 되는 숫자로만 해도 이 유의미한 비례 득표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네네. 이런 거고 그게 이제 그 비교 대상이 또 그게 될 수가 있는데 기존 그 깜깜이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랑 그다음에 실제 득표율이랑 비교를 해봐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광산을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 네. 이게 광산을 그 여조도 보면 17%까지 나눈 것도 있는데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네, 네. 그대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가 이제 네. 그 선거 투표 일주일 전 네.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였는데 네, 네. 갤럽이 딱 14 이낙연 후보가 14% 나오더라고요. 네네. 나오는데 거의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몸으로 뛴 게 실제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 광산에 내려가서 캠페인을 벌인 게. 아쉬웠던 거죠. 네. 왜냐면은 이거는 거의 바람에 가까운 윤석열 정권 심판이 그렇죠. 진짜 네. 바람에 가까울 정도로 네. 세게 불었기 때문에 네. 우리의 노력이 소정의 그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약했던 거죠. 저는 그 정독이랑 비정독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투표할 때 네. 이기고 싶어서 투표한 사람이 정덕이고 이길 때 대고 투표하는 사람이 비정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세상은 절대적으로 비정덕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표가 허무하게 날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길 만한데 투표를 하려는 그런 거는 그거를 그 심리를 탓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길 만한 후보다라는 걸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저 인간들 찍어주면 우리가 이기는데라고 그렇게 탓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기분으로 생각하면은 개혁신당이 우리보다 좀 성과가 있었던 이유, 뭐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는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최소한의 서사가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약간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나눠받는 그리고 중도에서도 이준석이 좀 윤석열한테 많이 쳐맞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면이 어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인 시대 정신이 윤석열 심판에 맞춰져 있었다면은 윤석열한테 직접적인 탄압을 받은 이준석한테는 표를 줄 만한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던 우리는 거지.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올 수 있는 표가 있는 거고 네. 중도에서도 약간 민주당 성향을 갖고 네. 계신 분들이 네. 우리를 바라봐줘야 되는데 네. 대세가 윤석열 심판이니까 그래도 민주당 애들이 패겠지. 그렇죠. 거기다 이제 좀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 당대표고 그다음에 네. 그나마 이탈표 중에 이제 뭐 일정 부분 어쩌면은 이 당이 없었으면 우리가 가져올 부분이 있었다고 볼 지점은 이제 조국당인데 조국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기에 윤석열한테 제일 심하게 당한 게 조국이니까. 그렇죠. 거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쳐받았잖아. 몇 년을 맞았는데. 제가 얼마나 더럽거나 그건 상관하지 않고 쟤를 뽑아주면 쟤는 윤석열을 확실하게 팼거든. 왜냐면 쟤는 개인적인 원한이 너무 깊은 애기 때문에 그런 면이 어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연 대표님이 윤석열하고 그렇게 척진 건 없잖아. 비판은 많이 하셨지만은. 윤석열한테 이낙연 대표님은 그냥 시야에 안 들어오는 그렇죠. 사람이지. 뭐 시야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지. 이쪽에서 아무리 비판해봤자 먹히지가 않는 네. 그런 거리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게 물론 이제 악마가 많이 광주에서 작용했다. 그런 이야기들 네네.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게 작용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상태였다고 해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 구도 그대로 갔다면은 이기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윤석열 팬데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사실 그것에 그 분위기에 반응을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양당의 대결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 입장이었다면은 네. 후반기에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 당의 움직임은 네. 우리가 더 정권 심판에 적합하다. 윤석열 정부를 더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흐름을 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제가 뭐 SNS에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국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왜 졌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당을 너무 늦게 했다.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개혁신당도 시간이 없었죠. 네. 개혁신당도 시간이 없었는데 뭐 의석수가 걔네는 비례도 뭐 한두 명 들어갔으니까 네. 되게 있는 것 같지만 네. 얼마 차이 안 나요, 우리랑. 그렇습니다.
우리 거 딱 2배야. 그나마- 우리가 1.6% 비례 득표로 네. 1.6%고 개혁신당 3.3%예요. 이제 걔네들은 그나마 국힘당에서 새어나오는 표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예. 여건이 됐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조국당 없었으면 한 2석 정도는 건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 비례에서. 근데 갑자기 조국이 이렇게 튀어나온 바람에 꽁오래 아주 그냥 제대로 장사했지 이번에. 그냥 조국이 브랜드였지. 마치 막 김어준 마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 게시판에서 조국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쓰잖아. 네. 대단하지. 그래봤자 이제 30 나오면 어차피 감옥 갈 건데. 그렇죠. 네. 감옥 가셔야죠.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처럼 뭐가 많이 남은 상황도 아니고 이분은 법리 판단만 딱 되면 그렇습니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도 이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럼 감옥 갔다 나와서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제 뭐 무슨 법에들 아무튼 관련해 가지고 5년간 그게 자격이 정지가 된대. 아,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못 나와요. 조국은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이 어떤 카운터 파트너로서 민주당 내에서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 사면 받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더 걱정되는 건 그거죠. 조국 혁신당에서 만약에 이제 조국이 감옥에 간다. 네. 그러면은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가겠지 뭐. 그렇죠. 100%지 뭐. 그렇죠. 보나 마나지. 네, 그 당 사람들이랑 민주당 사람들이랑 색깔 차이도 없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뭐 그게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러려니 해야지. 네. 우리 당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으로 안 가더라도 그 당 자체로 남아도 사실상 이중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뭐 걔들이 뭘 하겠어요. 그 당 자체로는 수권 능력도 없고 정책 능력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진짜로 월급 도둑들이라니까 거기는 아만 봐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뭐 만약에 민주당이랑 합쳐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를 여기는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네. 얘네가 이제 한 10명 되잖아요. 네. 얘네는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해. 네. 예.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내놓고 있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특검법 네. 뭐 자체적으로 낼 네. 수가 있어요. 네. 다 이제 그 복수하는 법안이지 윤석열한테. 네.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개혁신당이랑 합쳐도 뭐가 안 돼. 법안도 발의를 못 해. 우리 진짜 좀 큰일 났어요. 뭐 개신당이나 합치는 건 이제 물건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는 건 거의 힘들어졌고. 아니 그러니까 합쳐봐야 뭐가 없어. 근데 지금 김정민 5명도 안 되는데 우리 둘 합쳐서 김정민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가을에 쓸 보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자리가 날 때마다 후보를 꽂아서 어떻게든 당선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주저앉아 가지고 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네, 네. 호딱호딱 재정비하고 이제 체제를 제대로 갖춰야 될 그런 필요는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가지고 이번에 선거법 사범 총 1,500건 정도 나오고 그중에 지금 실제로 재판 들어갈 건수만 해도 뭐 수십 건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궐 의석수가 꽤 많이 생길 가능성은 큽니다. 대형 보궐이 생길 수가 네. 가능성 여지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다수가 민주당 후보라고 치면은 뭐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가만히 쓸 리가 없잖아. 일단 대표적으로 양문석은 네. 아예 선관위에서 네.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죠. 허위사실로. 재산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히 선관위가 봤을 때도 확인 딱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언론 보도랑 네. 똑같이. 빼박이죠. 예. 네. 집값을 싼 거로 네. 낮춰서 냈다. 네. 높은 걸 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한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뭐 판례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날아가지. 거기. 날아갈 가능성이 날아가야 상당히. 되는 거지. 네. 예. 벌금 100만 원, 최소 100만 원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지금까지도 창단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제 그 가피우스님도 트위터에 그런 말씀 주셨던데 이제 뭐 선거 뛰면서 이제야말로 진정한 창당이다 뭐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던데.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거를 뛰어보면서 확실히 저도 느낀 게 이거 최소한 한 1년 전에 창당하고 해왔어야 돼 빌드업을 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광주에 돌아다니면서도. 저는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이낙연 대표님이 대선 경선 때 네. 의원직을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부터 아예 그렇죠.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끝나고 미국을 안 가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귀국하자마자 당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시간이 제일 아쉬워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시간이 제일 아쉬웠다. 시간이 있었으면은 뭐 지역구 후보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인지도 자체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애초에 직을 안 버리셨으면은 어쨌든 당내에서라도 윤석열 향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하고도 싸울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점점 그 이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유승민이 받는 것만큼 받았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만의 내부 논리를 좀 더 확고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공간도 열릴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나가 버린 일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면한 보궐부터 해가지고 계속 선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당도 네. 전당대회를 할 거라는. 8월달에 그 연 대표님이 전에 말씀하신 적 있어요. 8월에 전당대회 할 거라고. 그때 필승대회 때인가. 네네. 그때 뭐 아무튼 그런 뭐 발기인대회 때인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8월달 아무래도 뭐 8월달에 전당대회가 그래서 그대로 열린다고 치면은 그때 가면은 당 지금 이제 뭐 지도부도 싹 바뀔 것이고. 그렇죠. 체제도 그때 가면 이제 확실하게 재정립이 될 것이니까. 제대로 된 이제 네. 그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네.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꾸려지겠죠.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때 가서 그 즈음에는 체계가 확실하게 잡힐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은 약간은 좀 추스리고 스스로들을 한 번씩 복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 탓이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가 있긴 있을 겁니다.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상당히 무능한 것 같은 당직자 몇이 있는 한두 분 있는 것 계신 것 같죠. 근데 적어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 중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 결과들을 놓고 보면은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패배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공보물 사실 그 초안대로 구린 대로 나갔더라도 우리 선거 결과에 크게 달라지는 것 없었을 것이고. 뭐 이제 뭐 지역구에 현수막이 많이 안 걸렸다 그런 불만도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물론 왜 이렇게 당이 덜 알려지냐 그런 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뭐 현수막을 그만큼 더 걸었다고 해서 결과에 크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그렇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가 있어야 현수막을 거는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몇 명까지 우리가 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뭐 약간 답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의 어떤 착시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 확 끌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마 우리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이낙연 후보를 이제 광산에 출마를 시키지 않고 전국적으로 어떻게든 전국으로 돌려가지고 뭐 이낙연 지원 유세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올라갔을 것이냐? 아니지. 이 구도에서는 이번 총선 구도에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결정적 이유는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윤석열을 더 잘 팔 것이라는 확신을 사람들한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없잖아. 의석수도 없고 너무 없잖아.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확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원한 분노 이런 건데 그렇죠. 저쪽 애들은 그게 있거든. 조국은 있지. 그게. 우리는 충정이 있는데 너무 재수 없는데 그 조국이 그걸 갖고 있네. 아. 우리는 충정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이 충정은 원한이나 분노만큼 사람들한테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가 참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또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게 또 정치인의 역할이고. 뭐 저는 그래서 같이 침몰하면 같이 침몰하는 거지만 끝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옳은 길이고 왜냐하면 나는 정덕이지 비정덕이 아니거든. 네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덕은 이기려고 투표하는 사람이고 비정덕은 이기는데 투표하는 사람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정덕이잖아. 이기려고 투표하려는 사람들이지. 자, 뭐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의기소침하거나 힘 빠지지는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이기도 했고 가고 있던 바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래도 좀 흥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이지.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예.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이거보단 좀 더 받겠지라고 예. 생각을 했었어. 예. 총선 직전이 되니까 예.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지지자들 이렇게까지 예. 열심히 하고 예. 하는데 뭐라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와 역시 안 되네. 네. 그러니까 나도 내 모르게 약간 착시를 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집어넣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스스 뭐 지금 당직자들은 당 지도부가 판단하고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원들은 또 스스로 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선거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해버렸다. 이래 버리면은 좀 그 지도부,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아니면 이제 뭐 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당원들이 좁혀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이 당원들 갈아넣게끔 선거를 이렇게 만들어간 거는 패착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제 그런 거는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생각을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 예, 총선 이야기를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뭐 그리고 뭐 이제 선거 끝났는데 우리 방송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네. 별거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뭐. 우리 언제나 안 그랬나? 어? 자, 그래서 뭐 저희는 적어도 뭐 실망해서 뭐 방송 때려치웁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할 것 같고, 당분간은 뭐 이거 뭐 힘들다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런 말씀을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근데. 없어요. 뭐 정치 신세계가 하기로 하지만 했어. 뭐. 정씨는 이번 주 쉰다고 했지만 우리는 안 쉰다 이거지. 우리는 쉴 자격이 좀 없죠. 우리는 널널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신세계 얼마나 정신 빡세겠죠.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지방 다 돌고 예. 백청원 광주 가가지고 목 다 갈아놓고. 네네. 김학실 TV는 막 맨날 라이브 뛰시고. 그렇죠. 그리고 김학실 TV는 또 계속 방송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보티피플닷컴 저희 코알베는 또 익산 내려가서 아주 잘해놓고. 그렇죠. 네네. 우리만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만 아무것도 안 나만 광주 3일 관광 갔다 오고. 관광은 뭐 그래도 뭐라도 하셨겠죠. 관광이지 그 정도면은. 자, 그래서 앞으로도 쭉 같이 가봅시다. 네. 우리 어찌됐든 간에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 네네. 뭔가는 남기고 가야지. 네. 갈 때 가더라도. 싸움은 줄이고, 네. 싸움은 줄이고 싸우더라도 좀 품격 있게. 그러니까 뭐 말 많고 논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서로 죽이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길 희망하면서 다음 네.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